그 정보보호론 이제 기초에서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를 쭉 보니까 제가 이제 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줄일게요. 어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많아서 뭘 설명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끄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질문 사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학원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고 좀 더 우리 현 시대에 맞게 이제 질문을 올리시려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제 곽후군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곽후군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촌스럽게 이름이라고 촌스럽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다가 질문을 올리시거나 뭐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그 부분만 뭐 다시 촬영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52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DDoS 부분이에요. DDoS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도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DDoS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DR도스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반사 서버 이용하는 거고, 얘는 1대1로 괴롭히는 거고, 얘는 이제 사실 N대1이죠. N대1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DDoS는 그래서 앞에 그 분산이 붙어요. N대1로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티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DDoS 발생한 거는 그 1999년도에 그 미네소타 대학을 공격한 거, 뭐 이후로 뭐 MBC, CNN 서버들을 공격했던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기존의 그 도스 1대1 유형이 아니라 N대1, 그러니까 DDoS 유형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발원지, 그러니까 발원지가 뭐냐면은 누가 공격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DoS 공격을 할 때 그 SIP, 소스 IP를 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원지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격이 그냥 뭐 이렇게 무식하게 뭔가를 공격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요새는 초등학생도 해킹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동화된 툴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거나 그만큼 쉬워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해킹이나 뭐 그런 걸 하는 게 되게 쉬워졌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DDoS를 알려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N대1로 괴롭히기 위해서, N대1로 공격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루는 애들을 마스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이거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공격자가 있죠. 그러니까 공격자, 마스터, 에이전트. 그러니까 N대1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스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핸들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데몬이라고 불러요. 이건 용어니까 용어만 이렇게 하는 거고, 원리는 기존의 1대1로 공격하는 것보다 N대1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누구한테 효율적이에요? 공격자에게 효율적이죠. 서버를 다운시키기에. 그런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발전해서요. 어떻게 발전했냐면 이제 악성 코드랑 같이 결합을 해요. 악성 코드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용어들이 쏟아지는데, 좀비 PC, 봇넷이라는 용어가 쏟아져요. 그 용어는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 저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악성 코드, 그러니까 DDoS에 사용되는 악성 코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봇이라고 불러요. BOT, 봇이라고 불러요. 봇. 그리고 봇에 감염된 PC를 좀비 PC라고 불러요. 좀비 PC. 좀비 아시죠? 좀비 PC.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좀비 PC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좀비 PC로 형성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대가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봇넷이라고, 봇넷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용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격자가 명령을 내리면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본넷에 있는 PC들이 좀비 PC들이 일제히 공격을 수행하는 이렇게 자동화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악성 코드에는 뭐가 있냐면 악성 코드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성 코드에는 뭐 공격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스케줄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악성 코드에 코딩이 돼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건 봇 좀비 PC 본넷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일반 용어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좀비 PC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좀비 PC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팁의 좀비 PC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일단 그 봇에 감염된 PC,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좀비 PC라고 한다. 좀비 PC의 증상은 일단 컴퓨터가 사용자가 아니라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부팅을 하는데 필요한 파일이 삭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로딩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면 이런 모든 것들이 좀비 PC의 증상이에요. 시험 문제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하는 건 뭐 그냥 n대 1로 공격을 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기존에 있던 도스 방법으로 사용해서 공격을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DoS의 종류인데요. DDoS에는 어떤 놈들이 있는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시험제 지문으로 한두 번씩 나왔던 것들을 정리했는데, 지금 보면 그 투리누라고 있어요. 투리누인데 원래는 그 그러니까 여기가 55가 아니라 00이에요. 원래는 00인데 그냥 투리누라고 하자라는 거고, 요게 1999년도에 발생했던 미네소타 대학 사고의 주범이었어요. 디도이스 공격 중에 대표적인 놈이죠. 요게 솔라리스에서 발견됐는데, 솔라리스는 유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유닉스에서 처음 발견됐고, 공격에 사용된 어떤 그 PC는 최소 227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가 중요하죠. UDP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이 그 어떤 그 PC의 어떤 데몬 프로그램들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공격 대상이 이 세 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뒤에 보면 다 D로 붙어 있잖아요. 이 D는 데몬이라는 거예요. 데몬이라는 거고, STATD하고 CMSD하고 TTDB 서버드 SERVERD가 있는데요. 요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모니터링 한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리한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둘 다 어떤 느낌이에요? RPC 프로그램들이에요. RPC 프로그램이 뭐예요? 리모트 프로시저어 콜이 뭐예요? 내가 원격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죠. 지금 그 투리누의 공격 대상이 되는 데몬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문해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투리누의 통신 프로토콜이랑 포트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진 않겠어요. 여기까지는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용되는 에이전트하고 마스터가 그 안에 어떤 그 패스워드가 이제 잠겨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잠겨 있지 않으면 에이전트하고 마스터를 공격자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하는데, 에이전트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서로 다른, 뭐 최초 설치 후 실행할 때, 설치 후 원격을 접속할 때, 아니면 어떤 명령을 내릴 때마다 패스워드가 틀려요.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마스터의 주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의 주요 명령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하다못해 정보보호직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다.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그 에이전트의 주요 명령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TFN이 있어요. TFN은 풀 약자가 트라이베드 플루드 네트워크라는 건데 플루드가 이렇게 그 디도스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보내는 거니까 누가 개발했어요? 믹스터예요. 믹스터가 개발했고 트리누를 발전한 거라고 하고요. 텔레토비 플루드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고 트리누처럼 요 세 가지 데몬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요 TCP, UDP 연결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CP도 사용하지 않고 UDP도 사용하지 않는다. 뭘 사용한다? ICMP 에코 리퀘스트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TCP나 UDP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TCP, UDP 포트를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ICMP 에코 리퀘스트는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죠? 요거는 17바이트, 데이터 전송할 때 17바이트 이상부터 일정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걸로 간파를 거예요. 그걸로 간파를 하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공격자 마스터 간의 연결이나 어떤 그 명령 전달이 기본적으로 평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 장비 입장에서는 그 평문을 까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FN2K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TFN2K는 일단 그 믹스터가 개발한 TFN의 발전된 형태인 거예요. 이거 2K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포트를 일단 사용하지 않고 아모아에 별표할까요? 아모아에, 그러니까 아까 평문 전송한다고 했잖아요. 평문 전송의 단점을 개선해가지고 아모아를 수행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뭐 ICMP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TCP도 사용하고 UDP도 사용해서 복합적으로, 그래서 특정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공격에 사용하는 툴들은 뭐 SIEM 플루딩, UDP 플루딩, ICMP 플루딩, 스머프 아시죠? 스머프는 저번에 배운 것처럼 핑 플루딩, 그죠? 핑 플루딩 공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플루딩 들어가면요, SIEM을 많이 보내고 UDP를 많이 보내고 ICMP를 많이 보내고 핑을 많이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모아는 어떤 걸 사용했냐면 대칭키를 사용했는데 대칭키는 지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대칭키를 사용했는데 암호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암호화 방법 중에는 대칭키 방법이 있고요. 공개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칭키에서 그 종류 중에 하나인 캐스트 256을 사용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뭘 만들었냐면 TCP 포트에다가 백도어를 만들었어요. 백도어는 뭐냐면 요게 그 백도어가 시험 문제 가끔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훅 또는 트랩도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백도어는 원래는 어떤 개발자가 자신이 그 시스템에 접속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ID 패스워드 없이 그러니까 인증 과정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백도어라고 하죠. 백도어. 그러니까 한글로 굳이 바꾸면 이제 뒷문이죠. 뒷문 같은 느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일단 UDP 패킷의 헤더는, 그러니까 TFN2K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 UDP 패킷 헤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 UDP보다 얼마만큼? 3바이트가 더 크다. 3바이트가 크다. 그리고 TCP 패킷 헤더는 0이다. 자 보세요. 정상 패킷에서 TCP 패킷 헤더가 0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TFN2K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슈타첼드라트. 그러니까 독일어인데 철조망인데 요거는 그 TFN을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암호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데몬 개수가 기본적으로 한 1000개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마스터가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갱신한다는 거. 이런 특징들만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게 있다. 슈타 첼드라트가 뭐다? DDoS 중에 하나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 돼 있다? 암호화 돼 있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스니핑이 있어요. 그 스니핑은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게 아니라 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니핑은 사실은 그 영어 단어가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도청만 하는 거예요. 스니핑이라고 하는데 일단 얘는 수동적 공격이에요. 수동적 공격은 그러니까 스니핑처럼 어떤 뭐 변조나 위조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능동적 공격은 어떤 변조나 아니면 위조나 이런 것들을 가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가용성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가용성이 뭐냐면 도스 공격으로 서버를 마비시키는 그런 것들을 능동적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니핑은 수동적 공격이라고 하고 스니핑 공격의 종류 보시면요, 뭐 그냥 단순하게 도청이죠. 도청을 영어로 좀 복잡하게 그 이베스트로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베스트로핑. 요거는 실제 이베스트로핑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베스트로핑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태핑을 해요. 태핑. 그리고 그 장비를 템페스트라고 불러요. 템페스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선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 선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이제 태핑이라고 불러요. 선에 따가지고 이 선에서 흐르는 정보를 그대로, 그러니까 선에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흐를 텐데 요걸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얻어진 정보를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템페스트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거고. 이 베스트로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인데 문제는 이제 동의 없이 하는 거예요.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하는 거를 얘기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스니핑의 원리를 보시면요, 스니핑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네트워크에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에 이제 랜카드가 있죠. 네트워크에 랜카드가 있어요. 네트워크의 랜카드를 전문 용어로 NIC라고 불러요. NIC가 뭐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어야 어떤 패킷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패킷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검사해요. 두 가지를 검사하는데 하나는 맥 주소가 맞는지, 그리고 맥 주소가 맞으면 IP 주소가 맞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수신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신 쪽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목적지 쪽으로 이제 목적지 IP하고 목적지 IP하고 목적지 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랑 맞지 않으면 그 패킷을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패킷 말고 그 외의 것들은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맥이 AA이고 IP가 100이라고 한다면 다른 패킷이 오게 되면 맥이 안 맞거나 IP가 안 맞으면 그 패킷을 수신하지 않아요. 그 패킷을 무시해요. 이게 원래 무시하는 거. 원래 그렇게 해야죠. 원래 그렇게 안 되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흡사 그런 거 똑같아요. 지금 저한테 잘못된 우편물이 왔는데 그거를 내가 사람들이 동의 없이 그냥 읽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맞고 내 주소가 맞아야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스니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까보는 거죠. 잘못 배송됐는데 내가 열어보는 거예요. 잘못 배송됐는데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랜카드에선 그게 어떻게 하냐면 랜카드에 이런 모드가 있어요. 그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랜카드 옵션인데 랜카드 옵션 중에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딱 ON을 하게 되면 내가 IP나 MAC이 틀려도 모든 패킷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스니핑 모드로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반 PC에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ON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장비 같은 데서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패킷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딱 ON해요. 저거 시험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게 뭘 하기 위한 거다? 스니핑을 하기 위한 거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스니핑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스니핑을 할까? 그러니까 닉을 건드리고 그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제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밍은 뭐냐면 뭔가 그 전자기를 이용하는 어떤 그 무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막 전자기를 막 넣어가지고 그 무기를 무용지물하는 거거든요. 군사 용어 비슷하게 사용되는 건데 이 스위치 제밍은 뭐냐면 스위치가 뭘 갖고 있냐면 ARP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ARP 테이블은 다른 말로 맥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맥 테이블이 뭐냐면 IP 대비 이런 그 맥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죠.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요게 왜 있어야 되냐면 요게 있어야 이제 그 스위치가 정상 동작해가지고 내가 어떤 맥은 어디로 보내고 뭐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거를 플루딩 시킬 수만 있다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코프 공격이나 또는 맥 플루딩 공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 ARP 테이블을 초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ARP 테이블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맥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더미 허브가 돼요. 더미 허브는 뭐냐면 얘는 그냥 그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포트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만약에 스위치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는 이제 스위칭 허브죠. 스위칭 허브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학습된 거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뭐 이렇게 만약에 여기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그쪽으로 나가는 이제 구조거든요. 근데 요게 그 ARP 테이블을 꽉 차게 만들어서 얘가 이제 더미 허브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들어오면 학습된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포트로 다 패킷이 나가게 돼요. 그냥 더미 허브 모든 패킷이 나가게 돼요. 각 포트로 이제 브로드캐스팅 되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스니핑 시스템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스니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쪽에서 뭐 강제로 저쪽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포트로 다 패킷 나가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스니핑을 하게 되는 원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 포트 태핑이 있어요. 포트 태핑은 다른 말로 포트 미러링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그냥 태핑이 아니에요. 그냥 태핑은 이렇게 선을 따는 거고 얘는 포트 태핑이에요. 그러니까 포트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트라는 개념이 생소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포트는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아마도 유무선 공유기 하나씩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유무선 공유기 안에 랜선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포트가 뭐 싼 거는 4개, 비싼 거는 뭐 8개씩 꽂혀 있는데 그거를 포트라고 불러요. 포트. 그래서 지금 뭐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패킷을 주고받는다면 이쪽에서 포트 미러링을 해서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복사해서 내가 이 패킷을 그대로 스니핑을 하는 거죠. 스니핑을 똑같은 여기서 오고 가는 모든 패킷이 여기서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포트 미러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포트 태핑 그리고 다른 말로 스플리터라고 부르니까 다 같은 용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포트 미러링은 용도가 모니터링하기 위한 거,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한 건데 이걸 이제 악용하게 되면 스니핑으로 악용하게 되는 구조인 거고, 아까 그 CF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태핑이랑 포트 태핑은 다른 거예요. 그냥 태핑은 선을 따는 거고 스니핑하기 위한 거고, 포트 태핑은 포트를 미러링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스니퍼를 탐지하고 싶은 거예요. 스니퍼를 탐지하고 싶은데 스니퍼를 어떻게 탐지하냐면 일상생활에서는 대출하다 걸리는 거, 그 교수님이 이제 대출이 뭐냐면 그 이제 학생 이름 부르는데 대신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뭐 동시에 대답하거나 출석부에 없는 학생 이름 불렀는데 대답하거나 그냥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찾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스니퍼의 탐지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스니퍼의 탐지는 첫 번째, 핑을 발표할까요? 핑을 이용해서 탐지해요. 핑을 이용해서 탐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원래 이렇게 그 맥이 위조된 핑을 보내면 요거는 그 실제 맥이 위조됐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맥이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맥이면 응답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요 스니핑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맥 주소가 위조된 핑을 받아도 그대로 핑에 대한 응답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핑을 이용해서 스니퍼를 탐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포인트인 거예요. 핑을 이용해서 스니퍼를 탐지할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 다음에 ARP 발표할까요? ARP를 이용해서 스니퍼를 탐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조된 ARP 리퀘스트를 보내면 원래 응답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스니퍼. ARP를 이용해서 스니퍼를 탐지할 수 있다. 자, DNS를 이용해서 스니퍼를 탐지할 수 있다. 자, DNS에 발표할까요? DNS에 발표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뭘 이용하냐면 원래 일반 시스템은 인버스 DNS 룩업을 안 해요. 인버스 DNS 룩업은 뭐냐면 이건 DNS의 반대예요. IP를 주면 도메인 네임을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원래 도메인 네임을 주면 IP를 주는 게 DNS잖아요. 이게 거꾸로예요. 인버스 DNS 룩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건데 요게 일반 시스템은 하지 않고요. 스니퍼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찾냐면 핑 수입을 보내요. 전체 시스템, 대상 시스템 안으로 대상 네트워크로 핑 수입을 보내요. 핑 수입은 뭐냐면 일련의 핑을 보내는 거예요. 일련의 핑, 그 대상 네트워크로 일련의 핑을 쫙 이렇게 보내면 어차피 IP가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스니퍼 같은 경우에 인버스 DNS 룩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버스 DNS 룩업을 해가지고 도메인 네임을 이렇게 반환하는 놈이 있을 거잖아요. 걔를 스니퍼로 본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인, 다른 말로 디코이는 뭐냐면 어차피 스니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인하기 위해서 가짜 아이디 패스워드를 뿌려요. 그러면 원래는 사용되지 않는 아이디 패스워드인데 가짜 아이디 패스워드를 스니퍼가 딱 탐지하고 가짜 아이디 패스워드로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하면 너 스니퍼지. 나 그 아이디 그거 가짜로 뿌린 건데 유인하는 거죠. 이것은 흡사 우리가 그 범죄를 잡기 위해서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그 스니퍼의 탐지 중에 그 ARP 와치가 있어요. ARP 와치는 사실 툴이에요, ARP 와치는 툴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ARP 와치는 뭐냐면 이렇게 감시하는 거잖아요. 와치는 이렇게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감시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그 기본적으로 맥을 등록해 놓다가 만약에 그 맥이 바뀐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원래 등록된 맥이 갑자기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트북에 있는 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랜카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렇게 랜카드 그 맥이 갑자기 바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맥이 바뀌면 좀 위험하니까 그거를 이메일을 통해서 뭐 알려주는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툴이 ARP 와치예요. 그래서 ARP 와치를 이용해서 스니퍼를 탐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ARP 스푸핑 할 때, ARP 스푸핑을 하게 되면 위조된, 어차피 ARP 스푸핑이 스니핑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스니핑을 하기 위한 거니까 ARP 스푸핑을 할 때 위조된 맥을 사용하고 그 위조된 맥을 사용하는 걸 감지해가지고 ARP 와치가 알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냐? 그러니까 스니핑 공격의 대응책,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된 것 중에 하나인데 지문이 스니핑을 막으려면 암호화가 제일 좋다. 이게 이제 수동적인 대응책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뿌리고 잡고 뭐 그런 뭐 디코이나 그런 거를 적극적인 거라고 보면, 수동적인 건 그냥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못하게만. 어떻게 못하게 해요? 그냥 암호화하면 되잖아요. 암호화가 제일 간단한 거 보이죠. 그래서 그 SSL TLS가 있죠. SSL TLS는 SSL에서 이제 TLS로 버전이 바뀐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HTTP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HTTP에다가 SSL TLS를 적용하면 HTTPS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에 접속할 때 HTTP로 접속할 수도 있고요, HTTPS로 접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HTTP는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ID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그게 다 도청돼요. 그래서 HTTPS를 사용하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얘는 사계층을 위한 보안인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메일 사용하려고 하면 이메일의 암호화는 PGP, PEM, SMIME 같은 애들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요건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전자메일 부분을 다시 할 건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에 이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잘못되냐면 자료가 뭐 이렇게 명쾌한 게 없어요. 뭐 인터넷이고 뭐고 명쾌한 게 없어요. 그거를 계속 타고 들어가서 분석해야 간신히 어떤 하나의 어떤 내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 하나 정리할까요? PGP, PEM, SMIME은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냐면, 자 보세요. 암호화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건데, 대칭키 방식이 있고요. 얘는 다른 말로 비밀키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개키 방식이 있어요. 얘는 다른 말로 비대칭키 방식이에요. 이게 차이점 뭐냐면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틀려요. 그래서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그러니까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는 키, 여기서 얘기하는 키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난수 같은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난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다면 대칭키, 나중에 대칭키 공개키에서 다시 다 할 거예요. 잠깐 맛만 보는 건데,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다면 대칭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면 공개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칭키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이제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빠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키 배송 문제가 있어요. 키 배송 문제가 뭐냐면 암호화를 하고 나서 이 암호화 키를 어떻게 복호화 그 상대편에게 보낼 건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공개키는 속도는 느린데요. 키 배송 문제가 없어요. 키 배송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짬뽕한 거를 하이브리드라고 불러요.
하이브리드. 당연히 짬뽕을 하겠죠. 짬뽕을 하겠죠. 키 배송 문제가 없는 거하고 속도가 빠른 장점을 결합한 거. 요거를 하이브리드라고 불러요. 하이브리드라고 부른다. 하이브리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건 하이브리드 그 얘기예요. PGP는 하이브리드고 PEM은 그러니까 페이지 943페이지를 나중에 이제 수정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수정하시고요. 페이지 943페이지. 페이지 943페이지에 그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에 하이브리드 쪽,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대칭키 또는 비대칭키, 공개키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얘도 이렇게 추적 끝에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PGP도 하이브리드, PEM도 하이브리드, SMIM도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게 돼요. 요거만 일단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수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제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암호화키도 이제 비공개고 당연히 얘도 비공개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복호화키하고 암호화키가 있는데 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공개인데 얘는 이제 공개를 해도 되거든요. 공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키인 거예요. 공개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개를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공개한 요 암호화키가 믿을만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믿을만한가. 그거를 저 공개된 암호화키가 믿을만한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정리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KI를 사용하는 거예요. PKI에 발표할까요? PKI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긴 할 건데 CA가 있어요. CA가 뭐냐면 이제 인증 기간이 따로 있어요. 인증 기간이 믿을 수 있는 인증 기간이 저 공개키는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기간이 CA인 인증 기간이 우리 공인인증서 그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인증 기간이 있죠. 우리나라에 공인인증 기간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요게 PKI가 아닌 거는요. 웹 오브 트러스트 방식인데요. 얘는 뭐냐면 신뢰망이에요. 신뢰망은 뭐냐면 PKI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저 공개키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신뢰도를 설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공개키는 믿을 수 있다, 아니면 저 공개키는 믿을 수 없다, 아니면 저 공개키는 반만 믿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신뢰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그냥 지금 맛만 보고 가는 맛만 지금 자잘하면 안 돼요. 맛만 보는 거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뭐 PGP, PEM, SMIM은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나왔으니까 정리할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정리만 해놓으세요. 정리만 해놓으시고. 그리고 수동적인 대응체계 보시면 SSH는 그 뭐 이렇게 텔넷이나 아니면 FTP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암호화하기 위한 툴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SH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SSL이라고 오픈 SSL이 뭐냐면 그 SSL TLS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것도 SSH를 지원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VPN을 사용하거나 이제 VPN은 이게 이제 VPN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퍼블릭 네트워크 있죠. 퍼블릭 네트워크는 이제 무료이죠.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비싸긴 하지만 어떤 그 보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어떻게 결합하냐면 퍼블릭 네트워크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패킷들을 전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개념, 그러니까 퍼블릭 네트워크,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프라이빗 패킷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냐면 뭐 터널링 기능도 있어야 되고 터널링, 그리고 얘는 이제 터널링만 하는 거니까 이제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뭐 IPsek이나 아니면 SSL, TLS를 아까 요거는 4계층이죠. 기억나시죠? 아니면 얘는 3계층에서 암호화를 할 수도 있다. IPsek은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 나중에 그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용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모든 용어들을 다 처음부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고 해당하는 파트를 많이 궁금하면 해당하는 파트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궁금하면 인터넷 잠깐 이렇게 뒤져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정리만 잠깐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스니핑 공격 툴이 있는데요. 스니핑 공격 툴이 뭐 TCP 덤프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